투자증권의 김영렬 센터장님 그리고 유진투자증권의 강영현 이사를 모시고 있는데요. 지금 강영현 이사가 조금 저희가 시황이 좀 빨리 끝났나 봐요. 그래서 조금 지체되고 있는데 먼저 김영렬 센터장하고 얘기를 좀 진행하고 있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많이 그을리셨네요. 장에 그을리신 것 같아요. 뭐 그런 거는 아니고 어쨌든 뭐 투자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뭐 시장이 쥐어짜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에코버블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뭐 몇 달 네, 됐죠. 그렇죠. 네, 3월 자료였습니다. 네. 여기 뭐 3프로 TV에 나와서도 네. 설명을 드렸었고 네. 그때도 이제 에코가 그 환경이나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제 메아리 버블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예. 이제 우리가 경기 확장 국면의 후반부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에코 버블이 터지는 거를 걱정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제 당시 자료에서도 언급을 했었는데요. 네. 어느 정도 구체화된 것 같아요. 예.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실물 경제 침체 쪽으로도 많이 접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런 자산 시장에서의 수축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예. 문제는 그 반영되는 과정에서 이제 조금 더 속도감 있게 반영이 되다 보니까 예. 과한 과정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연내에 조금 더 진정이 돼주기를 조금 바랬었지만 예. 조금은 시간이 조금 더 연장되고 있는 듯한 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남았다고 보세요? 이번 하락의 정도나 시기가? 저는 정도 측면에 있어서는 좀 지나쳤다라고 보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 뭐 상대적으로 우리 국내 증시가 더 취약한 모습을 갑자기 지금 9월 들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사실 이런 거는 그만큼 이제 수급 기반이 부족하고 여전히 이제 우리 시장이 좀 성숙되지는 못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희 같은 그 투자 전략 팀 내 직원과 이제 자료를 준비하면서 네. 다음 주에 지금 쓰려고 하는 타이틀이 하나가 있는데 예. 어느 순간 1000포인트가 사라진 거잖아요. 네. 과연 이제 1000포인트가 사라질 만큼 우리 경제가 지금 위기 상황인 건지 예. 그리고 뭔가 아주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지는 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물론 우리가 3000 시대를 보는 과정에 거품이 꼈었던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거품을 제거하고 나서 실물 경제나 우리 상장 기업들의 이익이나 수축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그런 정도까지 반영을 해서 적정한 바닥을 찾는 것이 조금 중요한데 예. 이렇게 이제 2000선 초반 내지 2000에 대한 위협이 진행된다라는 것은 조금 비관의 쏠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뭐 잠시 후에도 좀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뭐 저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조금씩 네. 시각을 조금 돌려보려고 하고 있고요. 예. 물론 이제 투자자가 안심할 만한 투자 위치까지 왔다.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아요. 여전히 이제 그때 자료에서도 언급을 했었던 부분이지만 투자의 순서가 주식보다는 채권 쪽이 먼저 아직도 앞서 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채권의 투자가 이행된 다음에 채권이 안정감을 가진 다음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시중 자금이 그렇게 어떤 금융 시장의 어떤 균열을 막아줘야 된다라는 네. 거죠. 그것이 선행되어야 아마 이제 주식시장에서도 새로운 투자의 기회를 찾게 될 텐데 지금은 주가가 빠져서 형성되는 어떤 주식에 대한 기대 수익 대비 무위험 이자가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굳이 무리해서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해야 할 유인을 못 찾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이른바 이제 해외 투자자나 기관 투자가와 개인 투자자가 갖는 생각의 갭인 거일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네. 4%가 그게 뭐 엄청나다고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습니다. 그 오늘 하루만 올라도 4% 빠져도 5% 빠지는데 그렇죠. 그런데 큰 자금인 개인 투자자가 아닌 기관 투자가 내지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변수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조단위 투자자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네. 만약에 4% 5%의 확정된 수익이 가능한 예. 투자처가 있다. 예. 당연히 그걸 사야죠. 그러면 수십 년 동안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도 예. 자산도 줄지 않고 이자만 가지고도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건데 주식이라는 거는 너무 어떤 변동 위험이라든지 가변적인 부분 또 고려해야 될 변수 등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1조라는 투자 자금을 운용한다 했을 때 살만한 자산 대상도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개별 종목 이런 접근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금의 투자 환경에 주식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핸디캡은 뭐 통화 정책이라든지 경기 침체라든지 수급이나 여러 가지 요소 등이 다 네. 종합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상대 비교 측면에 있어서
투자 매력이 저하되어 있다라는 점, 예. 그것을 이제 좀 생각해 볼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이제 준비된 자료화면에서 하나 먼저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 일드갭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의 기대 수익률과 무위험 이자 수익률 간의 그 비교 등을 통해서 스프레드가 축소되면 주식은 고평가, 채권이 저평가. 네. 대신 이게 확대되면 주식이 저평가되고 주식은 채권은 고평가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10년 평균 일드갭이 대략 7.54%포인트예요. 네. 그런데 지금은 한 6.6%포인트로 축소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보다 밑돌고 있다라는 것은 네. 평균을 밑돌고 있다라는 것은 주식은 채권 대비 상대적인 고평가 상황이라는 겁니다. 예. 여전히 물론 이제 주가가 하락했으니까는 조금은 기대 수익률이 올랐겠지. 그렇겠죠. 이렇게 믿고는 싶으시겠지만 네.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라는 것은 순이익 비율의 역수로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이익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여기서 멀티플이 올라버리면 기대 수익률은 또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과 상대 비교를 해서 본다면 네. 어떤 주식에 대한 투자 매력이 상당히 조금 낮아져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제로금리나 저금리 환경에는 PR 20배짜리 주식이 기대 수익률은 5%잖아요. 예. 5% 생각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저금리였으니까. 그 뭐 무위험 자산 수익률이 1%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오히려 성장 가치만 가지고서도 주가는 충분히 올라갈 이유가 충분해라는 것들이 가능했었는데 지금 PR 20배째 주식하고 장기 채권 수익률 5%짜리하고의 비교를 한다라면은 뭘 네. 투자하겠냐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런 우선순위에서 자꾸 주식이 밀려나다 보니까 네. 뭐 시장에서는 하나의 어떤 기피 대상이 될 수밖에 없게 되고 그것에 대한 어떤 수급에 대한 악순환이 이제 주가에 대한 충격을 조금 더 크게 만들어 놓는 상황이 계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겠죠. 그러면 김 센터장님이 보실 때 미국채 10년짜리 기준으로요. 네네. 지금 오늘 새벽에 급락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7대, 3.7 7대까지 와 네네. 있는데 4% 넘어갔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이게 어느 정도 레벨 다운을 하면은 주식의 상대 투자 매력도가 이제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보세요. 우선은 지금 그 미국의 단기 금리와 국채 10년은 전부 다 중립금리를 넘어서고 가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는 중립금리를 넘어섰다라는 거는 연준이 찍어 누르겠다라는 겁니다. 물가를. 네. 그러면은 적어도 지금 이런 시장 금리가 중립금리 수준으로까지는 다운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3%가 깨지는 현상까지 나타나야 될 텐데 예. 문제는 그러기 위해서는 겪어야 될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이제 내년 초까지는 정책금리가 4%를 넘길 테니까 예. 시장금리도 당연히 따라가겠죠. 대신에 내년 초쯤이 되면 경기 침체 이유 등이 좀 더 뚜렷해질 테니까 네. 정책금리는 올리고는 있지만 이제 단기물서부터 떨어지기 시작을 할 거예요. 예. 동시에. 그러니까 단기물은 정책금리에 잡혀 있을 거고 10년물 금리가 먼저 떨어지기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돈이 그쪽으로 흘러들어가는 오늘 새벽 같은 날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런 순서를 이제 밟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예. 문제는 그 시장 금리가 적어도 중립 금리 근처 수준으로까지 내려와야만 돈이 돌기 시작을 할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경기가 둔화된 상태에서 뭔가 시장 친화적인 정책들도 바뀌겠지. 그리고 금리도 네. 동결 기조가 유지되다가 중립금리를 향해서 인하가 시작되겠지. 그 시그널이 나와야 될 텐데 그게 너무 조금 시간이 많이 남았다라는 거죠. 그게 만약 내년 초쯤에 일어날 일이라면 이렇게 저희가 불편하지 않을 겁니다. 네. 근데 이것이 내년 1분기도 아니고 하반기 정도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을 해두고 1년 후에 벌어질 일이 아닌가라고 설정을 해버리게 되면 예.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에서의 저가 매수세가 실종된 이유는 너무 시간이 많이 남았다. 네. 이제 그런 데서 오는 불확실성이 계속적인 영향을 준다.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사실 이제 자산 간의 상대적 투자 매력도에서 주식이 밀린다. 그건 뭐 아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서 네네. 조금 생경한 상황이긴 한데 이해는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채금리나 한국 채금리 다 1%대인데 이게 몇 개월 만에 몇 달 만에 그렇죠. 4%대, 5%대 가고 있으니까 네. 그 변화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들이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을 뿐 그건 엄연한 팩트인데 네네네. 그러면 주식 내부에서 한국 주식이 유독 약하단 말이에요, 최근에. 그렇죠. 그죠? 네네. 오늘 같은 날도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주식 포트폴리오 내부에서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전체적인 위험 자산에 대한 기피감이 좀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예. 지금 뭐 나스닥 기준으로는 11,000선에 대한 지지를 계속적으로 좀 보이고는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무너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폭락이 일어날 때는 대형 악재라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항상 폭락이 일어날 때는 수급 기반의 불균형에서 시작되고 네. 매수 공백에 의한 영향이 더 크다라고 저는 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국내 증시가 그렇게 부진한 것은 너무 이제 어떤 비관의 쏠림. 저는 예. 개인적으로 그것이 좀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급이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근본적인 이유가 있냐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약한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이유를 한번 굳이 찾아본다라면 먼저 매크로한 측면에 있어서는 4분기 중에 수출이 역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준비된 자료에서 또 하나 설명을 드리면 네. 우리 코스피하고 일평균 수출액의 변화율을 보면 지난달 기준으로 일평균 수출액은 전년비 변화율이 한 9%예요. 그리고 이 숫자가 아마 11월 정도가 되면은 마이너스로 전환될 겁니다. 네. 그러면 항상 과거에 수출 변화율이 마이너스로 전환됐을 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별로 좋았었던 적은 없어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전 자료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 문제는 그것이 지금 저는 반영됐다라 보거든요. 2,300선 정도라면은. 네. 그런데 이제 2,200을 깰 정도로 이제 문제점이 있는 건가? 아무리 역성장을 한다 하더라도 뭐 무역 전쟁 때만큼 수출이 급감하거나 글로벌 교역량에 지금 때려맞고 있는 상황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때는 적자는 안 났지. 그랬었죠. 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제가 뭔가 잘못 보는 거가 있는가. 예. 그러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2,300에서 제동이 걸렸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적도 제가 쭉 점검을 예.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제가 하나 점검한 건데 코스피하고 이익 모멘텀에 대한 추이를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이익 모멘텀이라는 것은 4분기 합산 이익에 대한 부분 등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2분기까지 우리 기업들의 실적은 별로 망가진 게 없었어요. 예. 분기 단위로 순이익이 한 50조 원 내외가 나왔으니까 실적에 대한 문제점은 없었는데 앞으로의 이익 경로에 대해서는 상당히 네거티브하게 바뀌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면 지난 2분기 기준 우리 코스피 평균값이 2,600인데 지금 코스피가 2,200에 깨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기업들의 이익이 네. 추락하나? 예. 근데 이제 컨센상으로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다 뜯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4분기하고 앞으로 4분기 이루어질 실적에 대해서 본 거예요. 그래서 예. 지금 위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지난 1년과 나머지 그렇죠. 1년. 지난 1년. 네. 그러니까 작년 3분기부터 올해 직전 2분기까지 실적을 지금 옅은색 바 차트로 보여드린 저건 거고요. 확정치죠. 네, 이건 확정치고 앞으로 이제 지금 3분기부터 내년 2분기까지 네. 실적을 보니까 뚝뚝 다운은 되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합산된 금액을 보게 되니까 4분기 숫자가 186조였었고 지난 1년.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1년이 116조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익이 감소되는 게 한 37%? 주가 저만큼 빠졌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주가는 더 만약에 근데 평균값을 적용해서 따져 보면은 네. 한 1,800대까지도 내려간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평균으로 따지면 그렇죠. 평균으로 따지면 네. 이게 너무 무섭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 실적이 이렇게까지 감소를 하나 하고 제가 하나 다 뜯어봤어요. 예. 다 뜯어보니까 이게 조금 그 데이터에 오류가 있는 부분이 보시면 1분기가 23조로 나오고 예. 내년 2분기가 20조까지 다운되는 거로 나오는데 예. 이거를 다 개별 기업 거를 제가 다운을 받아서 보니까 이익 추정치가 안 들어왔더라고요.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예, 맞아요. 그럼 삼성전자 어떻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실적이 나와 있는 것들로만 제가 한번 추려서 보니까 네. 대략적으로 한 15% 정도만 다운이 됐습니다. 실적은. 그래서 이 컨센은 예. 잘못된 데이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 그 4Q 포워드 이익에 대한 현실적인 추정치를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네. 그래서 한 최대 20% 정도 다운된다라고 보면 앞으로 실적이 얼마나 다운되는 건가? 예. 그걸 대략적으로 추론해 보니까 한 150조 정도가 현실적인 추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20% 정도가 다운된다는 것을 가정하면 지난 4분기 동안 코스피의 평균값이 2,885포인트였는데 여기서 레벨이 한 20% 다운된다고 가정을 하면 네. 2,300 정도에서 멈춰서 따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추가로 빠진 거는 지금 그러니까는 수급과 센치와 맞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에 대한 과대 해석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즘 시장에서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 모든 악재를 다 끌어모으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파운드화 폭락이나 영국 경제, 저는 사실 그의 얘기는 너무 나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물론 영국 경제 안 좋은 건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영국 경제가 21년도 경제 성장률이 7%였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 예상되는 경제 성장률 3.5%, 내년 예상되는 경제 성장률이 0.5%예요. 네. 엄청나게 성장 속도가 급감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경착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불안정해지고 정책 수단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마치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거인 마냥 다 끌어와 가지고 주가도 폭락하고 이거 무슨 일입니까? 외환위기가 등장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해석까지도 나오고 2300 이후로 나오는 시장 해석은 그냥 발생 확률이 높지 않은 내용들을 다 끌어모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김형렬 센터장께서 올 1분기 때 에코 버블이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사실 잔잔하지만 약세장을 꾸준히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국면에서 바꾸신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제 이 영역대에서 오늘 2170이에요. 그렇죠. 2170이라는 건 그럼 제가 대충 받아들일 수 없어요. 130포인트 정도는 지금 과매도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림도 다시 그려서 본다라면 네. 지금 시장에서 추정되고 있는 앞으로 4분기의 이익 감소 속도가 너무 네. 과대한 거고 이것이 플랫해진다라고만 놓고 본다면 코스피의 레벨 다운도 다시 2000으로 가야 될 이유가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3000을 걸어왔었던 것에 거품이 껴있다라는 것은 네. 일부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받아야 되고 경제가 후퇴되면서 2500선, 2400선까지 후퇴한 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런 점을 우려를 해서 연초에도 그런 자료를 썼었던 거거든요. 예. 그런데 2000으로 돌아가고 그 이하의 지수를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예. 우리 경제와 기업들을 부정하는 행위다라는 거죠. 통상 약세를 얘기하신 분들은 이 추세를 몰아서 더 약하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네. 여기서 완벽하게 바꾸셨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우리 기업들의 실체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네.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경기 침체 온다라는 거 알고 알겠습니다. 있고. 자, 그러면 지금 막 강칠천 이사께서 오셨어요. 숨을 좀 돌리셔야겠고. 이건 저희 폴트예요. 저희가 시간을 고질 잘못했구나. 네? 저 감사합니다. 밥 먹고 있다가 아니. 손가락 던지고 왔습니다. 네네. 인사도 못 드리고. 저희 제작진에서 네. 커뮤니케이션 에러가 나서 아. 정말 죄송하고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든 보상해드릴게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네. 우리 김형렬 센터장께서도 네. 우리 그 강영현 이사님처럼 올해 2022년도에 너무 비싸게 시작했다라고 주장을 해주셨었고 네. 그걸 상징하는 단어가 에코 버블이라고 해왔거든요. 에코 버블. 그런데 오시기 전에 한 20분 동안 단독 대담을 하면서 나온 결론은 과매도다. 과매도. 대충 지금 2170인데 2300 아래는 과매도인 것 같다라고 굉장히 강한 어조로 얘기하시는데 예. 우리 강 이사님 어떻게 보세요? 맞는 말 같아요. 맞아요? 강실천인데? 저기 네. 강철천. 나 경황이 없어가지고 지금 막 천천히 들었는데. 얘기해, 천천히. 네. 다 이해하시니까. 예. 어쨌든 이게 뭐 7천을 가는 거는 리세션을 가정이라고 봐야 되고. 네. 저는 기본적으로 한국장을 대하는 거는 1800에서 2200, 300 요 정도 박스권으로 앞으로 회귀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2300이 박스권 상단이다. 네, 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번에 이렇게 전저점을 깨면서 신용 잔고가 무너지면서 전저점에서도 사실 다 털린 다음에 다시 쌓였던 거고 그게 예. 17조 언더로 들어가면서 20조 가까이 했죠. 19조까지 올라갔던 그게 지금 신용이 이제 털리는 과정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일단 1차적으로는 제 생각엔 이제 단기적 하락은 마무리가 된 것 같다라는 단기적인. 단기적인. 예. 근데 장기적인 뷰에 대해서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머리로는 어쨌든 싼 건 알겠는데 예. 그 예전에 있었던 트라우마 같은 것들 있잖아요. 예.
이유가 있어서 나스닥이 17,000이 가고 이유가 있어서 우리가 3,300포인트가 간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냥 사람들의 심리가 만들어냈던 네. 거고 실제로 여기서 우리 지수 코스피 지수로 1,800이나 1,500까지 떨어지는 건 예. 어쨌든 심리가 만들어내는 것이고 음. 이성적인 그런 부분으로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제 생각은 이제 마지막 이제 마무리가 안 됐다라는 거가 느껴지거든요. 그게 네. 뭐냐면 채권을 투자했어. 금융사가 채권을 투자했어. 채권 투자했는데 지금 손해 많이 보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되죠. 예. 그렇게 하면 증권사 같은 경우는 손해 봤으니까 자기 자본 까먹든지 뭐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신용 대출 이거 다 줄일 겁니다. 영업용 자기 자본 아, 비율 신용은 자기 자본에 비례해서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어쨌든 증권사가 내가 1,000억밖에 없는데 신용을 막 몇 조씩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다 이게 규제가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드러나지 않는 것들 중에서 부동산 가격이 인제 하락하기 시작했다라는 아하, 게 문제거든요. 부동산. 근데 이제 그거고 그다음에 신용평가사들이 이제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익 추정치 멀티플만 본다라고 해도 저는 30%는 더 빠져도 할 말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예. 한국이야 뭐 PBR 뭐 제조업이니까 네. 뭐 터빈에큐 계산하고 PBR 뭐 0.9배 이하로 떨어지면 무조건 사야 된다. 맞는 건 맞고 그렇게 네. 해봤을 때 돈이 되는 건 맞는데 주식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옆으로 기어버리는 것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박스권 이렇게 만들다가 크러쉬가 딱 오면 쾅 떨어지는 거가 나와야 이게 진짜 바닥이 찐 바닥이 되는데 이게 없다는 거죠. 이게 없으니 매매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제 입장에서는 난 여기서 좀 더 기다려보고 싶다. 그러니까 아, 뭐 최근에 며칠 동안의 그 큰 폭의 하락은 그걸로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정상적인 하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예. 과한 게 아니고. 예, 정상적인 하락이고 원래 제가 거의 10년 동안 계속 했던 게 뭐냐면 2200선, 2100, 200선 들어가면 주식을 하면서도 인버스를 갖고 들어갔거든요. 인버스를 갖고 주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 주식을 다 수익 나면 다 팔아버렸어요. 그럼 이게 거꾸로 떨어져요. 그리고 막 신용 반대 매매 나오면 그때 또 사요. 그리고 인버스 살살살 풀고 그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파동을 타왔거든요. 네. 아주 꿀장이었습니다. 박스권장이 돈 벌기 너무 좋은 장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2020년에 팬데믹 터지면서 유동성으로 확 끌어올린 요 장이 100년 만에 한 번 오는 거였기 때문에 저는 거기를 잘라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도려내고 갖다 붙이면 다시 정상적인 레벨로 돌아와야 되고 이익 추정치가 이제 조금 높아지고 뭐 네. 기업들이 돈을 조금 벌고 있으니 환율도 좋고 그러니까 뭐 한두 분기 뭐 버티고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페드가 지금 주식하라고 밀어주고 있지는 않다. 미국 돈 빠져나가면 달러 돈 빠져나가면 전 세계가 몸살을 앓는 거를 아주 체감하고 피부로 느끼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못 느끼고 있다. 물 좀 드세요. 김영철 센터장. 자, 무슨 얘기냐면 이제 제가 왜 이 조합을 만들었냐면 김영철 센터장님은 그 리서치 베이스는 기본적으로 실적을 보는 데거든요. 그죠? 그렇죠. 물론 그 외에 뭐 정상적인 부분 수급도 보시지만 어쨌든 기본은 펀더멘탈 기업의 실적을 보시고 지금 주가를 보시는 거고 강현 이사님이 실적을 안 본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심리 거기다가 히스토릭한 한 연준의 어떤 스탠스에 대한 시장의 반응 그죠?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보시니까 그 격차가 사실 한 300포인트 정도 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300포인트 밑단은 과매도라고 말씀하시는데 강영희 이사는 이번 박스권의 상단이 2300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그게 한 3,400포인트 차이 난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런 연준이 결국 결정하는 건데 연준이 야 주식시장을 밀어주냐? 주식시장이 우호적인 스탠스로 바뀌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올해 느끼는 연준은 절대자죠. 네. 네. 근데 이제 매크로는 바뀔 거지 않습니까? 예. 경제 상황도 바뀔 거고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실체 구체적인 경기 침체가 오겠죠. 지금 인플레나 뭐 이런 자산 시장의 수축이라든지 이런 변화 등이 결국에는 경제를 수축시킬 테니까 네. 그에 대한 부분이 드러나게 될 텐데 내년쯤이 되면 사실 이제 연준은 오히려 꿀먹은 벙어리가 될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면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예. 그리고 이번에 경기 침체는 이제 좀 더 구체화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스태그플레이션이다. 경기는 후퇴하는데 물가가 높아서 중앙은행은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누구한테 의지를 해야 되고 네. 경제 주체들은 어디에 의지를 해야 되느냐. 결국은 정부밖에 믿을 데가 없다라는 재정. 거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정부도 만만치는 않아요. 2년 동안 코로나 수습하느라고 빚을 남발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부 다 이제 곳간이 비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상태에서 만약 뭐 자산 시장이나 세원 확보가 어려운 뭔가 구도로 가게 된다라면 예. 말 그대로 이제는 그냥 끝장나자라는 거죠. 영국에서 갑자기 무슨 법인세 그죠? 맞습니다. 법인세 올리는 거 취소하고 개인소득세율 조금 낮춘다고 해도 저렇게 박살나버리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영국 정부에서는 선빵 쳤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지금 미리 질러놔야지 나중에 욕을 안 먹을 거예요. 이거 그냥 기다렸다가 나중에 감세 카드 꺼내면은 다른 데들은 다 해놓고 나서 감세 카드 꺼내는 네. 건데 뭐 니네들 재정 괜찮아 이런 식으로 대주문을 받게 될 거거든요. 결국은 어떤 침체에 대한 선제적 조치가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 역시 그 경기 침체가 오고 있고 그것을 주식시장이 반영을 시켜놔야 된다라는 데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어요. 그리고 유동성이 풍부했었던 때에 끼었을 거품을 제거하는 거 그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은 맞다. 네. 그런데 그 사이에 지난 2년 동안 유동성이 만들어낸 경제의 실체 등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 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가 코로나 직전으로 돌아와 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2100대까지 왔어요. 예.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 경제와 사회에서 바뀌었었던 것과 뭔가 그 2년의 시간을 한번 복기를 해보면 2년 전에 없었던 플랫폼 기반 경제를 정착시켜 놨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경제 효과와 가치를 우리 주식시장도 반영을 시켜줘야 됩니다. 주식이 그걸 반영해서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올랐던 지금 것도 반성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반성하는 부분들도 있고 어쨌든 그것에 영향이 있는 부분일 예. 거고요. 그리고 그동안은 이제 뭐 투자에 소원했었던 산업재 부분에 대한 재배치라던가 예. 기대에 대한 요인 등도 다시금 재정립하고 있고 또 배터리도 이제 반도체 못지않은 우리의 새로운 먹거리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잖아요. 아직까지 제대로 된 숫자를 만들어주지 못했지만 이익단에서 기반은 쌓아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결국은 지난 2년 동안에 남겨둔 유동성이 남겨둔 흔적이다라는 거죠. 좋은 의미에서.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것이 이제 앞으로 작동돼서 어쨌든 실적을 만들어내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레벨 다운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는 제한을 둬야 된다는 거죠. 그냥 그전과 완전히 똑같다. 바뀐 거 하나도 없고 뭐 플랫폼도 그냥 이거는 하나의 일시적 꿈이었었던 거고 네. 2차 전지도 그냥 허상이었었던 거고 뭐 이런 것들이다. 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이전의 인플레이션 사이클 때 그것이 있었거든요. 조선하고 태양광 뭐 이런 것들로 해서 붐을 만들었다가 그것들이 제거되고 났을 때는 원위치 됐었어요. 아무것도 우리 사회의 본질적인 체제를 바꿔놓았었던 것들이 없었다라는 거죠. 이익 기반에서 구조조정의 후유증만 남겼죠. 그렇습니다. 예. 공급 과잉에 그냥 우리가 편승했었던 것들에 대한 예. 그 문제점을 남겨놨었는데 이번의 상황은 조금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단에 대한 레벨업에 대해서는 고려를 반영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사님하고는 조금 뭐 저는 공감이 되는 부분은 박스권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는 추세적인 의미로 바닥을 찍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진 않아요. 네. 그거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되고 연말과 내년 1분기까지는 채권 투자가 먼저 선행돼야 된다. 이런 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대신 박스권에 대한 설정만 하더라도 하단을 굳이 그래요. 2,000선 아래보다는 2,300과 그리고 좀 적정한 수준, 이익에 어울리는 수준으로 설정해 두는 부분이 합리적이다라고 봅니다. 2년 반 넘는 기간 동안에 산업의 지형도가 바뀌었고 그 지형도가 바뀌면서 기업의 펀더멘탈 즉 분기 단위 혹은 반기 연간 단위의 이익이 추락하지 않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김영렬 센터장의 지적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가 그것까지는 잘 기업들의 어떤 실적들이나 이런 거가 이제 추세적으로 산업 구조의 변경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리서치 쪽에서도 그쪽에 잔뼈가 굵고 이제 산업을 내다보시는 분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거기다 말을 섞지는 못하겠고요. 다만 이제 주식을 매매하고 이렇게 실전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하다 보면 이제 이
애니멀 스피릿이면 애니멀 스피릿이고 이제 이 만져지는 느낌이라는 게 사실 네, 있거든요. 네. 촉감 있죠. 네. 아마 센터장님이나 뭐 이렇게 애널리스트 분들이 추천하는 좋은 종목들을 우리는 리스트업 해놓고 그걸 관찰한단 말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거 때려 박을 자리에서 이제 때려 박고 이제 주식을 매매해야 되는 예. 거죠 이제. 근데 중요한 건 그거를 누가 사줘서 어떻게 끌고 올라가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는 관심이 되게 많아요. 예. 근데 아까 말씀해주신 뭐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부러질 거고 현대차는 이제 뭐 신차를 하면서 내연기관을 구축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앞으로 2년 5년 앞에 이익을 봤을 때 상승 추세가 그려진다면 어쨌든 사서 바이앤홀드 하는 게 맞지만 이제 매크로적인 환경으로 전반적인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이익은 적어도 제 생각에는 한 내년 1분기 이상까지는 다 지켜봐야 된다. 환율 좋고 다 좋은데 뭐 만약에 여기서 페드가 긴축하는 거가 여기서 팍 때렸는데 호두를 탁 깨는데 이 호두 알은 안 깨지고 껍질만 탁 깨져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호두 알맹이는 남아야 되는데 이게 망치가 지금 너무 크단 말이죠. 이게 해머가 이 힘의 조절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내려가는 거가 지금 보이고 있는데 망치가 내려 찍는데 저거 호두 알이 다 깨질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먹을 거고. 게 없어지죠 그러면. 네, 그러면 이제 부러지는 거예요. 아예 그럼 다시 호두 갖고 와야 되는 거고 망치도 바꿔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지난 페드의 역사를 놓고 보았을 때 제가 깡통을 2번 찬 기억들이 대부분 다 페드가 긴축 사이클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이제 막 돌격 앞으로 하다가 이제 죽은 거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돌아보니 페드가 말을 해주더라는 거죠. 쭉 올리다가 개마고원 형태가 나오고 이제 뭐 이렇게 뭐라고 하나 동결하고 이렇게 내리기 시작하면 이제 완전히 크러쉬가 나기 시작하면서 곳곳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밸브들이 다 조여 있는 상태에서 초크가 딱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놈이 못 참고 죽어 나가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한 명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초크를 했기 때문에 그게 유럽이 됐든 일본이 됐든 한국이 됐든 맞습니다. 예, 누구든 하나 죽어야 돼. 그러면 그게 페드가 그동안 페드가 아니라 사실은 미국이 1970년대 브레튼 우주 체제 근본주의에 대해 다줄을 다 끊어놓고 전 세계를 금융 정책으로 움직이고 예. 식민지를 삼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전략이 달러를 풀고 재는 거였는데 그렇죠. 지금 조이다가 말면 사람들이 저 페드 뭐지? 미국 저거 뭐지? 자들 저거 뭐 식물이요? 옛날 것처럼 왔네. 예. 뭐 중국한테 밀린 거요? 뭐 이러면서 이제 바뀔 거라는. 그래서 저 생각엔 이게 지금 영국이 터지든 일본이 터지든 금융시장에서 피크아웃이 나오는 부분들 카타르시스 분출이 되는 부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태우기가 어렵다는 거고 리딩 이코노미 인덱스 같은 것들을 다 보면 메이저들이 지금 다 부러지고 있어요. 그리고 G7의 크레딧 임펄스 같은 경우는 완전히 쪼여져서 지금 완전히 잠궈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풀리지 않는데 집은 어떻게 사고 소비는 어떻게 하고 투자는 어떻게 하고 예를 들어 현대차, 삼성전자 뭐 이런 애들이 투자를 100조씩 해야 된다. 발표 딱 했어. 근데 지금 투자 하나도 안 되고 다 철회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결국에는 2, 3년 후에는 결국엔 다 기업들의 이익들로 잡힐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덧붙이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여기서 쇼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지금 코스피가 15% 빠지고 코스닥 20% 빠지면 웬간하면 반등합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신용이라든가 레버리지 투자자들의 캐피출레이션이 1차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반등은 할 거다. 여기서. 그런데 이걸 반등으로 볼 거냐 아니면 또 들어올리다가 또 절로 떨어뜨릴 거냐라고 보았을 때 이게 버티면서 박스권을 그릴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또 이렇게 번개표처럼 떨어지는 흐름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누군가 인플레 때문에 경제를 망가뜨린 건 미국인데 그 쓴 칼을 줄 때 누군가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 칼을 내가 대신 감옥 갈게요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지어야 된다는 십자가를 그게 지금 안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한다. 여기서 벌어봤자 얼마나 벌겠느냐. 그냥 은행 금리 하고 미국은 아직도 밸류에이션이 싸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페드 금리를 기준 금리를 4%까지 올린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안 올리면 안도렐리는 나올 수 있겠지만 그 4% 수준이 실물 경제를 타격했는데 4%를 안고서 미국 경제가 실물 경제를 끌어올려서 경제가 활황이 될 만큼 성장 동력도 없다.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기 7천 가서 보고 거기서 다시 만나자.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 시종일관 미국 주식의 고평을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네네네. 강현 이사께서 아까도 이제 오시기 전에 사실 우리가 둘이서 대화 나눈 것 중에 상대적 저평가 어디에 있냐. 네네네. 근데 한국이 더 많이 빠지고 있어요, 강 이사님. 그러니까요. 그죠? 어떻게 보세요? 저는 우선 이사님 의견 중에서 공감하는 거는 뭐 예. 하나 터져야 된다. 어. 사실 그건 저도 공감을 해요. 어허. 어딘가에서 구체적인 무언가가 터져야 되는 거고 예. 제가 지금 이미 준비 중인 이제 차기 년도에 대한 연간 전망이나 컨셉은 정했어요. 타이틀도 정했고 타이틀이 제가 백스텝으로 정했거든요. 백스텝. 네네. 음. 올해는 뭐 자이언트 스텝, 울트라 스텝, 빅 스텝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었다라면 23년도는 백스텝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 백스텝 그거가 금리 이제 인하인가요? 금리 인하만을 이제 얘기하려는 내용은 아니고요. 네.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충격이 동일하게 지금 글로벌 경제에 가해질 텐데 누군가는 세 걸음 네 걸음 물러날 거고 누군가는 반보 정도 물러날 겁니다. 네. 그러면 똑같은 위치에 서 있다가 반보 물러나는 사람은 자기도 분명 충격을 받았는데 결과를 보니까 자기가 맨 앞에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23년 투자 환경의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거라는 거고요. 최근에 킹달러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는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워낙 미국에 몰입되어 있다 보니까 미국 경제 저거 큰일 날 거야 저거. 뭐 부동산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저 금융위기 때 같은 거 또 벌어질지도 몰라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걱정을 하는데요. 네. 문제는 한두 달 계속 지금 지나다 보니까 인플레라는 리스크에 대한 충격이 미국보다 유럽이나 신흥국들이 더 커지는 것 같다는 거죠. 항상 그래 왔어요, 사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도 흔들림 휘청휘청되고 중국도 7위안 넘어가면서 휘청휘청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네. 어디서 터지느냐만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 상대적인 투자 매력 순위가 누가 있느냐, 누가 네. 우선 앞설 거냐. 예.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이제 각 나라별로 펀더멘탈을 체크하겠죠. 음. 일자리는 안전한지, 기업들이나 뭐 신용이나 이런 데에서는 문제는 없는지, 정부의 재정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두루두루 보다 보면은 허약한 데서 가장 먼저 뻥 하고 터지겠죠. 그 말씀은 음. 결국 이 위기 국면에서 미국이 그나마 안전하다라고 보시는 거라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들리는데 현재로는. 전혀 달라요. 네. 예? 아니 왜냐하면 우리 강현 이사께서는 사실 밸류에이션 잘 뭐 이렇게 하지만 그거 밸류에이션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강실천이라는 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난 저 IRA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이것도 나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그거잖아요. 저 법이론은 왜 저렇게 했는지 저는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요. 예. 아니 비싼 데다가 공장 짓고 임금 올려주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잡자 물건값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방법이 하나 있다 로봇으로 네. 가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증권시가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건데 네. 어떻게 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 참 상식에 와닿지는 않는 건데 제가 그동안 공부해온 걸 제가 이게 피구 앞에서 이게 가위접기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그렇긴 한데 신흥국이 10년 높아졌다가 신흥국이 상승률이 더 좋았을 때가 있죠. 예. 그때는 미국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거죠. 지금은 예.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데 계속해서 미국이 성장 동력을 이어갖고 신산업을 이끌었기 때문에 예. 거기로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로 10위권인데 그쪽에 돈 달러 받고 하고 다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가 됐죠. 예. 그럼 그렇게 비싸진 달러가 자국 산업을 육성할 거냐 의미가 없다는 거죠. 비싸니까. 그러면 그 돈 갖고 가서 땅이라도 사더라도 어디 브라질 가든 한국을 가든 유럽을 가든 다 부서진 데 가서 환율 바꿔가지고 30% 50% 다 빠그러진 데 가서 사는 게 낫지 미국 내에서 좋다고 여기다가 투자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거죠. 미국 집값이 싸면 모르겠지만 미국 자산 가격이 부동산법을 채권법을 그러다 채권 나가 떨어진 거고 주식법을 다른 데와 비교했을 때 멀리 이익을 뭐 버피트 레이쇼라든가 아니면 케이프 지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멀리 보는 장기 투자자들 또 앞으로 10년 동안 주식 투자 수익률 0이다. 채권이 낮다. 그러면서 이 로테이션을 바꾸고 있는 네네네. 상황인데 만약에 가야 된다라고 하면 내가 만약에 미국에서 달러를 막 한 1조 달러를 막 한 1,000억 달러 네. 들고 있다. 그러면 나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굴려가지고 고객들을 먹여 살려야지라는 고민을 할 거란 말이죠. 예. 그럼 나는 유럽을 가든 한국을 가든 나올 것 같고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이 강달러가 추세가 꺾어지는 무렵 꺾어지고 리세션이 와서 다른 데가 완전히 폐허가 됐을 무렵 다시 달러는 바깥으로 기어 나온다. 그렇게 되면
성장 동력을 보였던 그쪽보다 그 성장 동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서브시디들 국가들이 제조업 기반의 국가들이 주가 상승률이 더 높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한국이라든가 유럽은 빠그러진 만큼 낙폭이 컸기 때문에 미국 돈이 글로 들어가면서 주가를 올릴 강하게 거다. 리바운드한다. 리바운드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게 언제예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그러니까 그게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고 버티고 있으니까 캐피출레이션이 안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빨리 금리 올려서 야들도 죽여라. 4.5든 올라가서 니들 야 필요 없는데 니들 자꾸 돈 갖고 쓰지 말고 뭐 유럽 니들 관광으로 먹고 사는 거잖아. 그냥 적당히 하고 기업해라. 네. 그리고 지금 이탈리아나 독일 같은 데도 보면 가만히 제가 미국인 입장에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예전에 마샬 플랜도 하고 유럽 다 저거 됐을 때 가갖고 도와주고 부흥도 하고 해줬는데 지금 거점 가가지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친하고 막 이렇잖아요. 네. 3인 뭐 이런 3인당 이러면서 40%가 막 독일 같은 경우는 친러 막 이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것도 미국이 사실은 야 휴전선 긋고 적당히 하자라고 했으면 끝낼 수도 있는데 왜 거기다 무기를 대주고 자꾸 지원을 할까? 전쟁 더 하라는 건데. 그리고 이번에 포치라 그래가지고 7위엔을 깬 이런 것들도 중국도 겉으로만 보면은 미국하고 부황부황 하긴 하지만 나중에 보면 거의 제가 5년 동안 관찰한 거 보면 겉으로는 싸울 거야 죽일 거야 하다가 슬며시 손을 잡고 그냥 화해를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고 위기가 끝나죠. 예. 통상.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겨냥하고 있는 건 예. 독일과 이탈리아를 길들이기 위한 미국의 전략이 이거 너무 뇌피셜인데 그렇게 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유럽이 빠그러져야 된다 이거 어디든 하나 저거 니들 미국 돈 가지고 관광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달러 들어와야 되는데 니들 산업 기반 없잖아 죽어봐 라고 하면서 떨어져야 된다. 그렇게 하고 나면 제2의 마샬 플랜처럼 들어가면서 거기다 돈을 뿌려갖고 20-30년 미국 국민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달러가 그걸로 확 들어가게 될 거다. 그런데 지금은 어설프다. 지금은 어설프다. 그래서 이제 저는 미국에 대해서 미국의 어떤 산업 AI 말을 붙일 필요가 없죠. 미국 기업에 훌륭한 기업을 투자할 수만 있다면 10년, 20년 보고 투자하는 거 그거는 저도 하고 싶은 바입니다. 10년, 20년이라면 네, 그렇게 해서 보고 싶은 바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기본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강세됐다가 달러가 120이나 뭐 이렇게 찍은 다음에 80까지 무너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미국에 가서 수익률 잔뜩 내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거 달러로 바꿀 때 되니까 이거 돈이 이렇게 되는 거. 결국에는 해외 투자나 포트폴리오 투자를 할 때 가장 제 1번으로 하는 거가 통화 강세 지역을 가려내는 거라고 본다면 오히려 지금은 미국으로 갈 게 아니라 미국에 있는 달러를 바꿔서 한국을 찍든 유럽을 찍든 찍어야 될 때 아닌가. 1,400원 이상에서는 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이번에 만약에 그 칼자루를 한국이 쥐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도 한국 시장이 한번 레벨업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은 단기적으로 낙폭을 보였기 때문에 반등을 할 거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기업 이익 추정치를 애널리스트들이 다 저거 한 후에 돈 조달 못하는 애들 너희들 나가 니들 돈 안 되지 니들 돈 못 벌지 이렇게 나가 그리고 니들 채권 발행 안 되고 유상증자 안 되고 나가 떨어지고 걔들이 주저앉히고 나서 싹 쓰레바지로 다 털고 나서 다시 세워야 된다. 그 과정이 없다. 그러고 나서 거기에 상승장은 나올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은 아니다. 이게 제가 핀트를 잘 맞추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전형적으로 사실 그 우리 강영현 이사님의 그 생각과 시나리오는 아주 티피컬한 위기. 예, 그 위기죠 사실은. 예, 예. 그리고 모든 게 다 싹쓸이 되고 그 다음에 새로 하자는 게 그 위기론이거든요. 그게. 근데 이제 우리 김영렬 센터장께서는 이 위기까지는 아니다. 이런 인식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 글로벌 정부 입장에서 보면 그런 위기가 와서 기업이 파산하고 일자리가 사라져 버리면 네. 살아날 수 있는 그 동력 자체도 잃어버릴 수도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일자리 보호가 아주 절실한 상황인 거거든요. 가게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뭐 미국도 여러 침체 이유 등이 있지만은 그래도 완전 고용 상황이라는 부분이 네. 납세자를 보호해야만 한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야지 시간을 벌 수 있는 거고. 네. 만약에 이제 지금 이제 그런 것에 문제점을 드러내는 곳이 있다라면은 이제 거기가 바로 경기 침체의 진앙지가 될 가능성이 크겠죠.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뭐 기업과 제조 분야 부분에 대한 의존도보다는 사실은 유럽 경제는 어찌 보면은 자영업 베이스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매크로하게 걱정하는 충격이 생각보다 크지가 않아요. 사람들만 많이 모이고 왔다 갔다 하면은 경제는 살만할 겁니다. 그리고 숫자에서 보여주는 거하고는 그렇게 큰 문제는 하긴 뭐 공장들이 도산하고 공장들이 막 문을 닫아가지고 대량 그렇죠. 실업이 발생하고 그런 나라들은 아니죠.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네. 이제 그거를 저 역시 이제 유럽이 가장 좀 불안정하다. 왜냐하면 재정 위기에 대한 경험도 있고 네. 그냥 몰아붙이면은 그래 니네가 문제야 이런 식으로 딱지 붙이기는 딱 좋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시각은 어떠세요? 두 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까지 이제 이걸 그냥 잠재적인 크라이시스라고 합시다. 네. 이번 이 위기를.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몇 가지 위기를 보면은 예를 들면 뭐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위기가 있었고요. 그죠? 뭐 그리고 뭐 러시아 모라토리움 이런 건 빼자고요. 네네. 그러면 미국의 저축도부조합 이것도 빼고 네. 그 다음에 제일 큰 게 이제 금융위기잖아요. 네. 금융위기 또 남유럽 위기. 근데 이런 류의 우리가 위기라고 자연스럽게 붙이는 이벤트들은 언제 끝났나 보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국제적인 공조가 있었을 때 끝났지. 근데 지금은 과연 이게 공조가 가능한 때냐? 미국과 러시아 중국이 완전히 척을 져가지고 그리고 사우디도 일로 붙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적인 위기가 한꺼번에 온 거잖아요. 이게 네, 그렇죠. 그죠? 네, 네. 그 후유증을 유동성으로 푼 후유증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온 위기라면 이게 공조로 풀 수 있을까? 그래서 뭐 대만이 뭐 중앙 펀드 만들고 뭐 하고 뭐 이게 산발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그냥 위기가 만약에 맞다면 이걸 구원해낼 수 있는 힘이 있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본단 말이죠. 강 이사님 어떻게 돼요? 네, 공조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이거 우리도 예시가 있거든요. 지난번에 미국이 우리보다 6개월 후에 금리를 올렸는데 8월달에 G20이 다 미국 가가지고 다 예. 중앙은행 했던 것처럼 예전과 다르게 공조라고 하는 거가 상당히 큰 저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참 일단 구조적으로 보았을 때 미국은 달러를 유동성을 흡수하면서 세상 길들이기에 들어간 거예요. 전 세계를. 야, 니들 달러 없으면 어떤지 한번 겪어볼래? 라고 네. 하는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렇다고 한다면 누군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맞아요 라고 동의할 때까지는 예. 이게 바뀌지는 않을 것 이거 뭐 같다는 공조할 생각. 때가 아니네. 네, 공조가 아니라 지금은 길들이기. 아버지가 회초리를 때리는데 예. 이제 얘도 원래 그런 애 아니니까 엄마가 말리고 둘째도 말리고 뭐 이렇게 말리면서 원래 그런 의도는 아니었으니까 네. 용서해달라 우리 가족 아니냐 이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그럴 때는 전혀 아닌 것 같다. 아직까지는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고 아직도 진행 중이다 회초리가. 그리고 아마 지금 뭐 점도표나 이런 것들 미국의 이제 컨센서스를 보면 막 4.45, 4.75까지 올라가 있는데 네. 그거는 아닐 것 같다 제 생각에도. 지금도 충분히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시차를 두고 밸브가 잠가졌기 때문에 화장실에서 이제 샤워꼭지를 이렇게 하고 샤워를 이렇게 떨어지다 보면 물을 이렇게 잠그잖아요. 그러면 잠그는 동안에도 물은 조금씩 나오거든요. 그렇죠. 쫄쫄쫄쫄 떨어지는고 나서 잠겼구나 할 때 네. 완전히 끊기는 건데 네. 이제 그게 막 비누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네. 지금은 약간 그런 느낌이 난다. 비누 막 발라놓고 있는데 자꾸 이게 누가 와서 잠그는 것 같다는 느낌이 계속 드는 거죠. 공조가 아니라 회방이군요. 네. 김 센터장. 저도 이제 이사님 의견 중에서 공감하는 거는 금융 정책을 활용한 미국의 길들이기 이런 거는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네. 시대만 다 바뀌었다 뿐이지 강달러를 활용한 식민 정책인 거죠. 어허. 본인들이 자음의 먹거리를 다 확보하겠다라는 어허. 것에 대해서는 거대 담론 측면에 있어서는 저 역시 공감은 하고요. 근데 저 역시 이제 예측할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는 올해가 지나고 이제 내년부터 시작되는 남은 바이든 정부 2년의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세대 교체라는 것이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영국 여왕도 서거가 하셨고 뭐 이런 변화의 과정. 그렇죠. 메르켈도 갔고 그렇습니다. 존슨도 갔고. 과거에 어떤 스트롱맨들이 전부 다 빠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다라면 과연 다음 미국 정부의 주체는 누가 될 거냐? 특히 민주나 공화당 양쪽 진영에서 다른 건 몰라도 엄청나게 팔팔한 친구가 등장할 확률이 큽니다. 그러면 그들이 주장하게 된 것은 양쪽 진영의 어떤 이념적인 부분 등을 떠나서
무조건 온리 미국이라는 부분 등을 피력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국수주의. 그렇죠. 네. 중동이나 유럽이나 중국이나 모든 국가 등을 대상으로 예. 엄청나게 어떤 언사 등이 솟구칠 겁니다. 그러면 세계 경제, 세계 자체, 세계의 어떤 외교 지형이 상당히 국수주의면서 어떤 보수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그런 상황은 과연 이제 금융시장에서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이 될 수 있다. 그래요. 보여집니다. 인플레 조금 늦게 오셨으니까 네. 보충 질문 하나 강영현 이사님께 좀 드릴게요. 네. 어쨌든 인플레이션은 전년 동월 대비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CPI도 네. 그렇고.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숫자가 좀 줄어들지 않겠어요? 낮아질 네. 것 같습니다. 많이 낮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연준이 계속 때립니까? 이제 헤드라인만 본다라고 하면 낮아질 게 분명한데 그 연준 위원들 그 미니츠 의사록하고 네. 제롬 파월 의장이나 이런 것들을 들어보면 그 사람들이 보는 그러니까 다른 걸 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이 보는 그 표는 명확하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트림드 민이라든가 아니면 디퓨전 인덱스, 그러니까 확산 지수, 그러니까 전반적인 물가 확산이냐 아니면 몇 개만 올라가느냐 네.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실업률, 고용이 너무 과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고용 시장을 보겠다라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CPI가 나오면 안도감을 갖고 시장은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CPI가 내려갔으니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을 거다라고 하면서 기준금리가 올라가지 않는 11월 중순까지는 매크로 공백, 중요한 매크로의 공백기라고 볼 수 있고 예. ISM이 부러지면 이거 봐, 산업 생산이 부러졌으니까 여기서도 페드는 눈 감아 줄 거야 라고 할 겁니다. 그러나 실업 지표라든가 인플레이션의 지표들 중에서 확산 지수 같은 것들이 개선이 되지 않고 네. 렌트라든가 임금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스파이럴이 멈춰지는 신호가 안 준다라고 하면 예. 시장이 이렇게 기대하는 것과는 다르게 페드는 자기 갈 길을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러니까 시중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빠졌고 미국 나스닥 차트도 전저점을 깨지 않은 상태에서 양봉으로 들어올리면서 W자를 그리고 그러니까 올라갈 거다라고 하면서 부황부황하면서 많이 빠졌으니까 사자. 그리고 11월 중순까지는 문제 없다라고 하면서 반등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보고 있는 거고 우리도 그러면 따라가겠죠. 따라 올라가겠죠. 그런데 그 이후로 페드가 4% 금리를 고수할 거냐 고수하지 않을 거냐 아니면 그 이상으로 갈 거냐라고 보았을 때는 페드가 말했던 실업률 지표라든가 특히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라든가 인플레이션에서의 확산 지수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네. 안 내릴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도돌이표 같은 좌절감을 맛보면서 다시 주식을 쓸어내리면서 전저점을 갱신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올해 말 내년 초네요. 네, 그렇게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익 추정치를 계속 저거 할 텐데 줄일 텐데 실제로 6월 달에 미국의 9.7% 잡았던 S&P 500의 이익 추정치가 지금 3.4% 나오는데 이제 3.4% 나오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발표 막 나는데 3.4%보다 더 나오면 서프라이즈다 하면서 막 올라갈 거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근데 보면 많이 낮아진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ISM 제조업 지표라든가 뉴 오더라든가 한국의 신규 수출이라든가 그러니까 주식 시장과 비슷하게 가거나 선행해서 경기를 내다볼 수 있는 지표들의 상태는 네. 매우 안 좋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실적 발표 나는 게 아니더라도 추후에 또 부러지면서 결국에는 다운턴을 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그거를 봐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 뭐 유튜브가 막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한 5개가 있어. 나머지 4개는 돈을 못 벌어. 근데 인원을 막 빼가야 되니까 막 임금을 높여줘. 여기 있는 거 빼오고 1억 주던 거 1억 1,000만 원, 1억 2천 불러갖고 막 스파이럴에 나온 거죠. 그런데 얘들 돈 하나도 못 벌어. 그리고 걔들은 바라고 있는 게 뭐냐? 저금리 시대의 유동성으로 멀티플 많이 때려박아서 확 올라가는 그러면 야 이거 구독자 수 200만이면 이거 뭐 한 2천억 되는 거니까 우리도 한 50만 되면 이거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부황부황 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걔들 다 해고하라는 겁니다. 니들 문 닫어. 이것만 있으면 되잖아. 왜 5개 6개 만들어. 2개 3개만 있어도 되는데. 그리고 인력들 뱉어내면 그 인력들 들어가서 임금 더 이상 안 오른 채로 산업 생산을 그래서 이제 그걸 지표로 말하면 노동 생산성 자체를 높이는 흐름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페드의 전략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안 보인다. 인플레는 높고 노동 생산성은 낮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안정화돼서 기업들이 문 닫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페드가 쪼일 거기 때문에
올라가면 추세 바뀌었다라고 하고 윗방향을 보지 말고 올라오는 대로 또 밑에 이렇게 보면서 저기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하면서 좀 대비를 하면 어떨까.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큰 흐름을 보면 멀티플이 단기 유동성을 끌어들이면서 멀티플이 빠졌고 이제 실적이 내년 1분기까지 빠질 거고 그러다 보면 그 다음은 크레딧 돈 못 갚고 부도 나고 이런 것들 처리하고 법원 경매 가고 집부터 공장까지 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한번 청산되는데 1년 이상 걸리지 않겠나. 그러니까 지금 정기예금하고 내년 9월 정도에 주식 많이 담아도 지금 단기적으로 30-40% 올라가도 결국엔 또 빠질 거니까. 그러니까 이자 받고 기다리고 있다가 충분히 페드의 정책들이 돌아서고 지표로 확인이 됐을 때 그때 주식을 돈을 찾아서 사는 거가 낫다. 지금은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 머리로는 분명히 밸류에이션 계산하고 PBR 낮은 거 다 알고 다 알겠지만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이제 머리가 아니라 이제 가슴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아닌 것 같아. 내가 이거 아닌 것 같다. 나 이거 애니멀 스피릿에서 봤을 때 그런 사람이 많아질 거다. 예, 이거 진짜 이게 손가락 이거 가위로 자르는 이런 기분을 느낄 건데 이제 잘못 한 번만 판단하면 잘못 판단하면 이제 쾅 떨어지는 거죠. 그렇지. 이제 반토막 난 거나 이런 것들을 지키고 있으면 장이 좋을 때 2배, 3배 먹는 건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주식이 그래서 좋은 건데 제 생각할 때는 그 판이 1년 안에 단기간에 벌어질 가능성은 제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격차가 큰 거는 아닌데 또 내용을 들어보면 굉장히 커요. 두 분의 의견들이.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더 드릴 텐데 그래도 주식을 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네. 아까 강희석께서도 지금 쇼치라는 거 아닙니다. 네. 지금 다 갖다 지금 국면에서 다 팔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렇게 예.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반등 국면에서 좀 정리를 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슬림화해라. 핵심으로 예. 혹은 캐시화해라. 이런 거잖아요. 지금 캐시를 제외하고 그래도 무슨 투자를 하고 싶다면 주식을 포함해서 어떤 거를 사면 될까요? 캐시를 제외하고. 캐시는 답이 나와 있으니까. 네. 김학효 센터님. 지금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선순위는 채권이 먼저다. 그래서 뭔가 사야 된다면 아까 뭐 정기적금 얘기도 하셨지만 네. 그것이 하나의 채권을 산다라는 거에 대한 일부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던 것처럼 내년의 경기 침체는 스태그플레이션이거든요. 경기 침체가 왔고 어떤 기업이 파산하거나 국가가 휘청하는 상황이 나오는데 금리를 못 낮춰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떤 뜻이냐면 휘청해가지고 자산 시장의 가격이 녹아내려서 투자의 기회가 왔을 때 레버리지를 못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지금 해야 될 일이 자본을 축적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의 수단이 금고 하나 사놓고 거기다가 차곡차곡 돈을 모아놓든지 그건 이제 뭐 이전 안 붙어요. 그런 네, 거. 아니면 세이프 금고에다 뭐 넣어서 뭐 조금이라도 이자가 붙게끔 만들어 놓든지 뭐 짧은 거라도 적금을 들어서 거기에서 이자가 붙게끔 만드는 이런 것이 현재로서는 좀 필요한 부분이니까 결국은 이제 어떤 채권 투자는 아직은 좀 이르다라고 보는 부분은 내년 초까지는 정책 금리가 올라가니까 지금 이제 금리가 튀어서 이 정도면 오버슈팅 아닙니까라고 해왔었던 게 사실 3% 중반대부터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뭐 4% 넘어오고 더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채권을 거진 뭐 분할적인 매수에 대한 고민을 하신다던가 아니면 내가 퇴직연금 계좌를 운용을 하면서 현금성 자산을 뭔가 분할해하고 뭔가 계속 모아나간다라는 관점을 갖고 계신다라면은 우선은 채권 관련된 상품이 먼저 선행돼야 되겠죠. 강 이사님. 저도 요즘 그 채권 장기 채권 특히 뭐 리세션 오면 다시 금리 낮출 거니까 이건 버티면 확률적으로 먹는다. 그래서 얼마 먹을까 이렇게 봤더니 빠지는 게 지금 65% 막 이렇게 빠졌더라고요. 그러면 올라갈 때는 그거 거꾸로 뒤집어서 1.6으로 해서 하면 되잖아요. 대충 보면. 그러면 꽤 큰 수익률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만약에 주식으로 타닥타닥 해야 된다면 어쨌든 환율이 세니까 고환율 수혜주 별거 아닌 것 같고. 뭐예요? 정확하게. 종목은 얘기할 수 있는데 아니, 종목 말고 산업을 의류 뭐 이런 것들 원래 OEM? 예, 의류 같은 것도 원래는 블랙 프라이데이고 이제 재고 다 떨고 나서 이제 새로 오더가 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여름에
여름에 재고 처리 다 하고 지금 오더 막 나온대요. 그 달러로 받잖아요. 환율 좋잖아요. 그럼 이거 빅서프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지금 리튬 가격이라든가 뭐 이런 니켈 가격 막 올라가니까 그럼 그것과 관련된 것들이 이제 테마 속으로 움직일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 저희나 뭐 이런 좀 여의도에서 그래도 실적을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썩 내키는 포인트는 아니지만 이제 웅덩이가 작아지는 거죠. 이렇게 웅덩이가 이렇게 넓을 때는 하마들이 다 들어와서 그냥 이게 목욕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다가 약기탕 하고 있다가 이게 점점 좁아지고 물이 이게 좁아지니까 그 중에서 힘 약한 애들은 입 벌리기 싸움 해가지고 안 돼갖고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위너 테이크홀이 되는 거니까 돈은 유동성은 줄어들더라도 그쪽으로 발 빠르게 막 쏠림이 있으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믿는 구석이 있어야 되는데 기술적인 트렌드가 뭐 전기차, 배터리 뭐 이런 것들은 어쨌든 나올 거니까 그거에 붙여가지고 투자하는데 장비를 만든다거나 리튬이 비싼데 그것과 관련된 광산과 관련된 거라든가 거기서 리튬을 조금이라도 정제하거나 조금 뭐 단가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 좀 투자해보면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한국의 환율이 튄다는 것 자체는 글로벌 경제 자체에 빨간불이고 리트머스로 봤을 땐 이거 적신호인데 주식시장에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그거 자체는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금 비중을 많이 갖고 그건 내비두고 혹시라도 내가 잘못되면 여기다 이놈 갖고 하는 걸로 하고 그래도 해야 되겠다면 이제 그런 쪽으로 타닥타닥 5% 10%씩 기미상궁처럼 맛만 보고 탁 내려놓는 그것만 딱 하고 추세 베팅 해갖고 여기다가 때려 박아서 내가 장기 투자 난 워런 버핏 흉내낼 거다. 미국 나스닥이 멀티플 40배 되고 막 종목별로는 70배 되는데 거기서 왜 워런 버핏 얘기를 꺼내고 그게 안 맞는 거거든요. 양쯔강 밑에 심겨있던 오렌지 나무가 화북으로 올라가면 탱자가 돼버리는 것처럼 워런 버핏은 멀티플 70배에서 때려 박으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그놈 갖다가 번역해갖고 유튜브에서 이제 막 이게 장기 투자가 뭐 무슨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밸류에이션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경험해본 이런 긴축 사이클에서의 어떤 흐름은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못 참아요. 심리가 가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석을 하는 입장에서는 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숫자로 갖다 놓기 때문에 5% 3% 어떤 차이가 있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땐 맞는 얘기가 되지만 주식을 쥐고서 10% 갔다 마이너스 10% 갔다 왔다 갔다 해버리면 사람이 지치니까 여기 딱 다른 쪽을 보거든요. 요 테마가 잘 가는데 하고서 일로 들어가다가 물리면 여기 예금해놨던 거 끌어가고 여기다 또 때려박고서 거기서 죽고 자산 가격이 완전히 떨어져서 여기에 금덩어리들이 널려나는 리세션 구간에서 빈털터리가 되고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도 없고 뭐 집을 담보를 잡고 싶어도 은행에도 안 주고 그래서 주식값이 싸지는 거거든요. 그때 현금 쥐고 있는 사람만이 위너다. 그리고 아주 지긋지긋하고 도돌이표 같은 어떤 하락은 아니더라도 종목별로 수익 못 내는 장이 계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러니까 그 끝날 무렵에 용기를 내야지 지금은 안 하는 게 좋다. 그냥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원유 인버스하고 천연가스 인버스로 조금 이제 수익을 봤어요. 이제 저는 이제 표준 정규분포로 해서 3시그마 넘어가는 데 있어서 너무 가격이 튀었다라고 하면 이제 까꾸로 잡아놓고 이제 이렇게 보는 건데 요새는 개인 투자가들도 ETF로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채권 관련된 것도 채권 금리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빠지는데 ETF 배팅. ETF 그러니까 장기 국채를 사버리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베팅은 분할해서 들어가시고 뭐 연금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지금 4%거든요. 10년물 4% 가깝잖아요. 아우 그러면 그걸 해야지 10년 4%인데. 그렇게 해서 포지션을 뭐 예를 들어서 6대4 전 주식 6 여기 사라고 하면 1억이면 4천은 그거 나눠서 계속 사놨으면 좋겠고 다만 달러가 너무 비싸니 해지가 된 상품을 하거나 아니면 한국에 의해서 그냥 ETF로 투자하는 게 낫겠다. 한국 국채도 나쁘진 않은데 한국은 제로금리까지 갈 가능성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그것보다는 덜 먹는다. 덜 먹을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장기 국채로 듀레이션 긴 걸로 그렇게 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반대로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여긴 쳐다보지도 마라. 여긴 근처도 가지 마라. 이건 아니다. 자산도 좋고 주식 내부에 뭐 포트폴리오 상에서 산업도 좋고 테마 군도 좋아요. 아무거나 이쪽으로는 가지 마.
아니, 그게 중요해요. 글로 가서 안 다쳐야 되니까. 그죠? 예. 우선 제가 보는 부분은 우선 그로스 주식들은 잠깐 데드캣 바운드라든지 가격 반등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고 멀티플 주식들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고 당분간 안 봐도 괜찮을 것 같다. 네. 오히려 일시적인 가격 반등이 어떤 투자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만약에 이제 경기 침체가 오고 물가가 아주 극적으로 잡힐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를 세워야만 할 텐데 예. 사실 23년도 물가는 그렇게 쉽게 안 잡힐 겁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잠깐 성장주가 투자 기회를 줄 것처럼 보여주지만 그 내부에 어떤 문제가 다시 생겨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시적인 주가 반등이 나오게 되면 오히려 기업은 그런 상황을 활용을 해서 네. 어떤 재무적 결정을 내릴지 몰라요. 그러다 보면 이제 투자자들이 뒤통수 맞는 일이 조금 많은 영역대가 그러니까 분야가 어딜까? 일단 요즘 조금씩 그런 조짐 등이 나타나는데요. 채권이나 CB라든지 이런 자본 조달이 어려워지니까 네. 뭐 이제는 일반 증자가 그래야 되겠죠. 나오기 간혹 시작 나와요, 지금 뉴스가. 지금 나오기 네.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건 뒤통수 맞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뭐 극단적 표현으로 설거지라는 표현까지도 나오는데 이제 그런 분야가 아무래도 고성장 산업들 사이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주가가 빠지면 아무래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대 수익이 높은 베타가 큰 주식들을 자꾸 보이죠. 보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것을 가급적 더 지양하시는 부분이 당분간 투자 환경에서는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성장 산업이 다 나쁜 건 아닌데 네네. 무늬만 성장 산업이고 그렇죠. 그 안에서 재무 구조가 여러 개 리파이낸싱 그러니까 다시 매자진이라든지 이게 조달이 안 돼서 뒤통수 친다는 표현하시지만 그게 이제 일반 주주들에게 그렇죠. 부담을 주는 유상증자를 우리가 한 때려야 되는. 지난 수년 동안은 기업들 재무제표를 볼 때 한동안 부채 비율을 안 본 지 꽤 됐거든요. 그렇죠. 뭐 부채 비율 봐도 안 봐도 그냥 다 상관없이 뭐 수익률이 나고 했었었는데 이제는 그게 조금 중요해지는 구간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강 의사님, 예. 이거는 정말 하지 마라.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저 예전에는 PER, PBR 이거 레인지 잡아놓고 저도 엑셀 시트로 구글 시트로 2,000개 기업들 다 보고 있고 있는데 저 요즘은 현금 오름표 봅니다. 현금으로. 캐시 없으면 안 믿습니다. 뭐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안 믿습니다. 돈 없는데 무슨 사업을 하고 무슨 한 달 전에 3.4% 금리 주던 거요. 지금 4.85% 이자 주더라고요. 네. 걔들은 나한테 4.85% 빌려가고 그보다 더 비싸게 갖다 줘야 은행이 먹고 그렇겠죠. 살죠. 그럼 6, 7% 넘어간다는 얘기고 마진 주면 그러면 장사 웬간에서는 하기 어렵다. 그 어렵고 그러니까 탄탄하게 현금 쌓아놓고 하는 기업들을 해야 되고 부채 비율 많은 건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또 지금 이제 건설주나 이런 것들 사이트들이 다 닫혔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PF라든가 이런 것들 투자하는 것들 그리고 그거에 물려 있는 금융주들 이런 것들은 리세션 기간에 사이클이 내려갈 때는 그런 건 투자하면 별로 네. 안 좋습니다. 그리고 돈 없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증자하자고 하거든요. 네. 그럼 2배로 아픈 거죠. 돈도 없는데 돈 내라고 그렇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또 삼성전자 같은 거 반도체도 저는 아직 바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적자 나든 마이크론이 적자 나든 적자 나는 때 물을 타든 그때 사든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미국에서 발표되는 ISM 제조업 지표와 뉴 오더 부분에서 뉴 오더가 까꾸러지다가 다시 턴하는 부분에서 산업 네. 햇살인 반도체가 다시 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속셀 뭐 이런 거에 속셀에 밀려 있거나 한국의 반도체에 물려 있는 분들은 그때쯤 가서 악재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공매도가 스퀴즈로 감기 시작할 때 그때 한번 타보시면 좋겠고 그 전까지는 뭐 장부가 어떻고 장부가 훼손 리세션이 오면 장부가 훼손되는 게 문제고 현금이 안 도는 게 문제니까 그 두 가지를 고려하셔갖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뭐 거의 1시간 반 가까이 두 분과 얘기를 이제 이어오고 있는데 제 생각 같아서 사실 뭐 짜장면이나 짬뽕 시켜놓고서 계속 얘기하면 좋겠는데 뒤에 또 뭐 2% 안프로가 언더스탠딩으로 우리 최준영 박사 모시고 또 순서가 있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근데 두 분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장이 이렇게 요동칠 때 그게 이제 뭐 하락 요동이든 뭐 상승 요동이든 간에 중심을 잘 잡도록 그렇게 하는데 사실 평상시에 이런 공부가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제 가급적이면 옛날처럼 긴급 편성 이런 거 잘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예, 그냥 너무 또 그런 것 같아서. 그런데 뭐가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두 분 초대했는데 오늘 우리 특별히 강영현 이사님께는 제가 우리 제작진을 대표 좀 사과 말씀.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보상할 때 할게요. 자, 여러분, 강영현 이사 그리고 김영열 센터장과 얘기 나왔는데 이게 뭐 여러분께 수익률에 갑자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 또 어지러운 투자 환경에서 투자의 중심을 좀 찾을 수 있는데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져보겠습니다. 신고가에 5만 원 돌파할 때 5만 원에 따라 살 수 있나요, 우리? 내가요? 5만 원이 다시 내려가서 2만 원까지 와서 2만 원 떨어지면 신저가예요. 거기서 공모해서 쓸 수 있나요? 주식시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주가의 기본적인 움직임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내가 팔면 오르고 사면 떨어진다고요? 주식에 대한 공부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주가를 만드는 투자자의 심리를 모르기 때문이죠. 하락장에 공포를 이기는 5가지 실전 투자 심리 전략. 박병창의 돈을 부르는 매매의 심리에서 지금 확인하십시오.